어제 이어서 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식단 짜야 되는데 제대로 못 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식사법에 따라서 이제 각자 자기 집 이제 뭐 규모나 뭐 이런 거에 식성에 맞게 식단을 짜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한 읽어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 식단 예는 이제 제일 뒤에 2페이지에 이거는 저희가 전에 이식을 할 때 짰던 식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좀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무치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식사 때마다 그 끼에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그거를 노트를 가져다니면서 꼭 꼼꼼하게 적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 야무치게 잘하는 모범생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먹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뭐 이래 해먹으면 되겠지 싶은데, 막상 집에 가서 내가 밥을 하려고 보면은 뭐 먹었던가 싶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일 나오는 메뉴 아닌 것들은 또 좀 적고,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거라도 한 일주일, 2주일치 정도만 적어 놓으셔도 집에 가서 음식 해 먹는데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저녁으로 과일식을 하시는데, 과일만 먹을 때는 이제 한두 가지. 근데 저녁에 반드시 과일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굶어야 된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뭐 건강 상태나 활동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루 3끼를 드셔도 되고 2끼를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저녁에 그냥 잠자리에 들기 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소화가 다 될 수 있는,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주무실 수 있도록 간단한 이제 요기 정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과일식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동안에 계속 과일식을 저녁으로 하시고 실은 가셔서도 계속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금식을 하고 과일식을 한다고 하는, 이제 여기 오시면은 처음에 수양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식이나 과일식인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원장님도 자주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설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거지 다라니에 꾸정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꾸정물을, 이 더러운 물이 가득 찬 다라니에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다라니에다가 깨끗한 물을 틀어놔요. 그 물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계속 틀어놓으면은 뭐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점점 물이 계속 넘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깨끗한 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라니를 그냥 확 부어버리고 그냥 설거지 싹 해가지고 새로운 물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이면은 그 다라니가 금세 깨끗한 물이 받아지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를 이제 계속 하시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들은 병을 만들고 노폐물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끼워 놓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온 건데, 이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음식만 깨끗하게 바꿔서 먹어도 이 세월이 흐르면은 당도 조절이 되고 뭐 혈압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도 식이요법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들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러면은 식이요법만 철저하게 잘 해주셔도 세워라 내워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별 부담이나 무리 없이 그냥 서서히 세월이 흐르는 동안 되는 건데, 이거를 빨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좋은 몸을 만들려면은 받쳐있던 더러운 것들을 싹 씻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을 때 훨씬 이제 이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사실 암이 걸리고 이렇게 중병이 걸리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고 좋은 음식들로 바꿔서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처음에 과일식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끼어있던 노폐물들을 다 밀어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금식이나 과일식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들어오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서 힘을 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던 각종 필요 없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끌어내요. 끌어내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배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기만 해도 하루가 바쁩니다. 우리 기관들이. 그러니까는 몸을 푹 쉬어주면서 들어오는 음식을 없애고 몸 자체에서 재생하는 능력을 일으켜서 몸을 청소하고 배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금식 과일식을 하는데, 실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아침 점심을 먹으면은 이제 어떤 거와 같냐면은, 여기 건축일 자기 집을 지어 보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저도 저희 수양원 집들을 제 손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이제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집을 지을 때 돈을 적게 들이고 능률적으로 잘 빨리빨리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뭐 미장하고 뭐 벽돌 쌓고 못 하잖아요. 근데 일꾼이 와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빨리빨리 잘 되게 하려면은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 다 하고 마치고 퇴근할 무렵 되면은 집주인은 일꾼들 일하다가 어지러 놓은 거, 그런 거 싹싹싹 정리해갖고는 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딱 다음 일할 거를 이렇게 챙겨 놓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꾼이 다시 왔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막 일꾼들 뭐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그냥 주인이 가만 놔둬버리면은 그 다음날 일꾼은 와서 어저께 일하다가 놔두고 간 거 또 끌어내야 되고 뭐 이제 막 이런 딴 일 하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근데 실은 이제 우리 몸도 사실은 곡식, 뭐 야채, 견과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 몸을 건축하는 데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 쌓고 미장하고 지붕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이런 몸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세우는 일만 계속 하면은 이 노폐물들 나오는 찌꺼기들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이걸 쌓기만 하면은 쌓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한 끼를 금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해주면은 오자마자 금식, 과일식 할 때 몸 청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녁마다 계속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먹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는 몸 쫙 빼내고 아침, 점심, 저녁을 착착착 챙겨 먹으면은 또 그 사이에 생기는 노폐물들이 또 자꾸 쌓이거든요. 그런데 저녁 한 끼를 안 먹어주게 됨으로 해서 그런 하루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쌓이고 먹은 음식을 통해서도 쌓이는 이런 노폐물들을 저녁 한 끼를 쉬어줌으로 해서 청소해내는 역할을 해주고, 그럼 그 다음날 또 충분히 쉬어주고 가뿐한 몸으로 또 들어오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아직 병이 남아있고 몸 밖으로 나가야 될 노폐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저녁은 계속 과일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건강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건강식으로 세 끼를 다 드셔도 별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병이 있고 병이 빨리빨리 나아서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녁은 계속 과일식 아니면 금식 그렇게 꼭 좀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몸이 계속해서 치료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저녁으로 과일을 거의 이제 한 가지만 드세요. 오늘 저녁에는 과일탕하고 홍시하고 2가지 드셨죠. 이런 예는 거의 잘 없는데
그거도 과일도 뭐 한 2가지 3가지 섞어 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가지만 먹는 거는 또 이제 더 효과적이고 단순하게 먹음으로 해서 노폐물을 안 생기게 하고, 과일식을 하는 거는 금식을 하면 너무 기운이 빠지는데, 과일식은 약간의 영양을 공급하면서 금식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막 섞어서 먹으면은 그렇게 금식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냥 한 끼 식사를 과일로 하겠다 할 때는 뭐 꼭 한 가지만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2-3가지 이렇게 섞어 드셔도 되는데, 금식을 대신한 과일식이라면은 여기서 과일식 할 때처럼 양도 조금만 드시고 섞어 드시지 마시고 한 가지만 드시는 거.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제일 단순하게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과일을 몇 가지를 섞어 드실 때에는 반드시 어저께 말씀드린 그 채소 과일 섞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채소과 과일끼리, 그 다음 나무 열매 과일은 나무 열매 과일끼리 이렇게 섞어 드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좀 소화력이 별로 안 좋고 하다면은 같은 나무 열매 과일이라도 신과일은 신과일끼리, 단과일은 단과일끼리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는 게 훨씬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과일식을 할 때 우리가 과일 껍데기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을 걸 염려해서 이제 과일 껍질을 다 벗겨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요새 농약은 농약이 껍질에만 묻는 것도 아니고 속에까지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 농약 걱정하면 사실은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과일을 먹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을 어느 정도 제거한다면 껍질째 먹는다면 훨씬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째 먹기 위해서 이제 씻으실 때 그냥 뭐 밀가루나 퐁퐁 그냥 퐁퐁 같은 데다 씻는 물에나 이렇게 씻는 것보다 밀가루나 식초 물에다가 씻으면은 그 농약은 강알칼리성이래요. 그런데 이게 밀가루나 식초물은 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담궈 놓으면은 그 농약 성분이 중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의 해를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숟가루 물에다가 또 풀어갖고 거기다가 씻기도 하는데, 실은 그런 농약 해독 효과로 치면은 아마 숟가루가 제일 나을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숟가루에다가 뭘 씻어갖고 헹구고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막 온 사방에 묻고 잘 씻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꼭 숟가루가 아니더라도 그냥 흰밀가루 하시면 돼요. 그냥 시장에 파는 흰밀가루 이렇게 작은 과일 짜작짜작 담길 만큼의 물에다가 밀가루 그냥 한 스푼 소복하게 한 숟가락 풀어가지고 한 뭐 1, 2분, 2, 3분 이 정도 담궈놨다가 씻으면은 씻어만 봐도 이게 뽀독뽀독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과 같은 거 혹시 보면은 그 무슨 끈적끈적한 이런 사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밀가루물에 딱 담궈놨다가 씻으면 뽀독뽀독해져요. 그래서 이런 좀 세척 역할을 잘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씻어서 드신다면은 아마 뭐 농약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먹으면은 유익한 점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현미쌀하고 흰쌀하고 쌀을 놓고 그거를 검사를 해보면은 어디에 농약이 더 많은지 아세요? 현미쌀에 농약이 더 많이 묻어 있어요. 그 쌀을 놓고 이걸 검사를 하면은. 그런데 현미밥을 먹은 사람하고 쌀밥을 먹은 사람하고 이 배변이나 이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흰밥을 먹은 사람보다 현미밥을 먹는 사람이 농약 검출이 덜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자체에는 더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현미쌀 눈이나 껍질에 있는 휘친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농약 성분을 중화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처음에 볼 땐 농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농약의 해를 덜 받는 거예요. 껍질 채 먹는 게. 근데 이게 꼭 현미쌀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나 과일들의 그런 껍질들에는
속에 있는 말랑말랑한 먹기 좋은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먹을 수만 있다면 다 껍질을 먹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은 참외도 껍질 채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껍질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참외 같은 거 꼭 벗겨 먹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과일식은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끼니 때마다 콩 종류를 견과류보다 사실은 그 견과류들 뭐 캐슈넛, 아몬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수입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영양 자체는 좋은데 실은 그 수입돼 오는 과정에 참 뭐가 많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실은 수입돼 오는 것들을 그렇게 안 드셔도 뭐 굳이 찾아 드시려고 안 하셔도 되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은 콩이 제일 좋아요. 검은 콩, 노란 콩, 우리 토종 그런 콩들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신다면은 여러 가지 견과류 그렇게 다 안 찾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단을 짜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 주방에 찬장문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추장, 된장, 뭐 식초, 설탕 이거 그냥 가차없이 아낌없이 아유 지난 가을에 담아놓은 고추장인데 하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비우시고, 사실은 이제 건강 요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양념이 바뀌어야지 요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념들을 다 바꿔서 이제 새로운 양념들로 찬장을 딱 채워 놓으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건강식을 할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적어 놓은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써왔던 양념이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 일단 된장은 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된장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된장, 간장 일반 사회적인 통념적으로는 된장은 항암제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거 몸에 좋은 거라는데. 그래서 뭐 된장 먹고 우리 한국 사람은 뭐 김치를 먹어서 뭐 사스에 안 걸렸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대요. 그런데 실은 된장은 발효시킨 건데, 요새 한동안 발효식품이 참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청국장, 뭐 요구르트 해먹는 기계 이런 것도 막 팔고, 그리고 막 된장을 또 막 뭐 토종 된장 이런 거 뭐 또 찾고 하셨는데, 실은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발효식품 좋다고 하지만은 실은 발효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사실은 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따뜻한 온도 가운데서 살짝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발효되는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 효소나 뭐 유익한 균, 또 뭐 안 그런 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소화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 몸 안에서 무슨 효소가 뭐 유산균 이런 게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유산균을 먹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영양학이고 지식들이에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그 균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깥에서부터 먹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좋은 효소들이나 균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만드는 것이지, 이미 발효가 돼 있는 거를 먹으면은 발효가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부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음식이 이렇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발효가 돼서 좋은 균을 만들어야지, 발효돼 있는 거를 우리 이 몸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발효가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는 부패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뭐 발효돼 있는 거 이런 거 굳이 찾아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된장,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된장 간장 먹고 김치 먹고 살았는데 암 안 걸리지 않았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일단은 된장이 되기 위해서 콩으로 메주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메주를 매달아 놓으면은 여기에 온갖 곰팡이들이 생겨서 이제 이게 된장이 되는 건데,
이제 메주가 되는 건데, 그 곰팡이들 중에는 막 검고 퍼렇고 시커멓고 막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곰팡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기는 곰팡이들 중에서 검은 곰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검은 곰팡이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이건 제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된장에 항암제가 들어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보면은 어떤 한 물건을 놓고 볼 때에 그 안에는 한 가지 물질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걸 뽑아보고 저런 걸 뽑아보면은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육식이라고 하는 게 소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가 100%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도 많지만은 그 안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된장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항암제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도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다고 하는 거겠죠.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근데 분명히 그 안에 항암제 역할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겠지만은 또 한편 분명히 그 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이 되는 그 검은 곰팡이도 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된장을 놓고 이게 항암물질이냐 발암물질이냐고 말할 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라고 할 때 그거 먹어서 유익한 것도 들어오지만은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메주로 된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콩을 삶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신선한 그냥 쌈장을 만들고 콩국을 만들고 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발암물질 없는 항암제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발효식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걸 안 먹도록 하는데, 일단 뭐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왜 그거 먹고도 건강했냐? 실은 우리 조상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나 어디 이런 건강 프로그램에 가면은 뉴스타트라고 하는 거 배우시죠? 그러면은 뭐 거의 아시겠지만 혹시 뉴스타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다 한 분 들다가 마시는데, 이제 뉴스타트라고 하는 게 건강식을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이런 햇볕 쬐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생활에 대한 이제 교육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 조상님들은 뉴스타트 말은 몰랐지만은 그냥 삶 자체가 뉴스타트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뭐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것 없이 1년 가야 고기 한두 점 먹을까 말까 하고 맨날 농사 지은 거 뭐 산나물 이런 거 해가지고 드셨잖아요. 그 저절로 건강식 다 했죠. 그리고 뭐 운동 하루에 뭐 산을 2바퀴 돌아라 스트레칭 하라 하는 얘기 없어도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면은 땅 파고 풀 메고 나무하고 이게 다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 가운데서. 좋은 햇볕 쬐면서 일하면은 물을 하루에 8잔 마시는 걸 시간 재가지고 마시는 게 어딨어요. 그냥 일을 하니까는 목이 마르니까 하루에 1마리고 2마리고 마셔진단 말이에요. 그럼 실컷 물 마시고 햇볕 쬐고 9시 안에 자야 됩니다. 시간 안 재도 해 떨어지면 자요. 그 푹 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뉴스타트 말 몰라도 뉴스타트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된장에 발암물질이 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거 먹는다고 암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삶이 건강한 삶일 때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나를 죽이기까지 하진 않는데, 실은 현대인들은 전체적으로 건강 생활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발암물질 들어있는 것까지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때의 된장, 간장, 김치 먹는 거 하고 지금 그걸 먹는 거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어서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신선하게 먹을 수만 있으면은 신선하게 먹고, 신선한 걸 먹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절여놓고 그거를 뭐 1년, 2년 이렇게 먹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자연 그대로 신선하게 바로 따서, 그게 항상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이 된장은
물론 이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 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름마다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나 있으세요? 근데 무좀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면은 그냥 오만 약을 다 써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딱 이 식생활 바뀌고 된장, 간장을 딱 끊으면은 무좀 오늘부터 이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좀 걱정 없어요. 이게 된장이 무좀하고 딱 직결돼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는 이 무좀으로 해마다 뭐 수십 년 된 그런 무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딱 건강생활 배우고 된장, 간장 끊고 딱 식생활을 바꾸니까는 바로 그냥 무좀 끝. 누가 웃는 거 보니까는 고생하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딱 무좀이 끝날 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이래 건강식 하면서 무좀 고생해서 끝났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뭐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뭐 된장찌개를 맛있게 이렇게 한 거를 그날 그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딱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는 발가락이 간질간질해 오더래요. 그래갖고는 자기가 그걸 보고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몇 년 동안 무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대요. 건강식 하고 나서부터. 근데 제가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몇 분들한테 무좀과 된장과의 경험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몇 년 동안 무좀 없어졌었는데, 딱 된장찌개 그날 낮에 한 끼 먹고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지는 경험을 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생각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건강 생활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계시다가 병원 가면은 암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듣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암이 없어지기도 참 잘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암이 완전히 완치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몸에서 암덩어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암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말 안 한답니다. 그거 몇 년 지나야 되는지 아세요? 왜? 암을 다 잘라내고 나서 5년이 지나도록까지 재발을 안 하면은 암이 완치됐다고 말한대요. 이게 이제 의학계에서 하는 얘기고, 한의학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체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근데 체질이 바뀌려면은 7년이 걸린다 그래요. 이게 아마 다 같은 맥락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암이 덩어리가 없어졌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거든요. 쉽게 재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어떤 그 할아버지처럼 여기서 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답니다 하고는 전화가 왔는데, 또 몇 달 안 지나서 도로 그 자리가 다시 재발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다시 재발도 되는데, 이게 5년이 지나야 된다, 7년이 지나야 된다 하는 거는, 이게 충분히 내 몸에 더 이상 암이 생기기 쉬운 그런 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이제 이만큼의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무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된장, 간장 끊고 무좀으로 고생은 안 하고 있었지만은 그 몸 안에 무좀균이 계속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좀에 대한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년 동안 괜찮다가도 된장찌개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니까는 발가락이 간질간질, 이게 발에 있던 곰팡이균이 입으로 들어오는 된장의 곰팡이랑 딱 만나니까는 그냥 반갑다 하고 이렇게 확 일어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5년, 7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증세가 좋아지고 뭐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 하고는 다 나았다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게, 언제든지 다시, 지금 아직 몸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서 못해도 최소한 5년, 7년은 이대로 해 주셔야지 내 몸이 이제 완전히 암에서 놓여놨다고 좀 안심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5년 동안 이래 먹고 살면은 5년 그 이전에 먹던 음식은 다 잊어버리시겠죠. 그러면 뭐 이제 내 입맛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막 당장에 뭐 암 없어졌네, 혈압 뭐 다 내려갔네 하고는 옛날 거 도로 찾아가면은 금세 다시 재발해요. 그래서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됐나 보면은 한 지금 5년 이상 지난 분들은 계속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암 다 나았다고 전화했는 분들도 한 1년쯤 지나서 보면은 아이 그분 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 이러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게 이제 좀 증세가 호전됐다고 해서 방심하고 그냥 이제 옛날 거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된장 대신에 건강 된장을 만들어 드셔야 되는데, 일단 배들수양원 된장은 권 집사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권 집사님한테 직접 들으셔야 되는데, 아마 된장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뒤에 소스, 드레싱류 여기에 건강 된장 적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마 이해 다 되실 거고, 이걸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권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간장도 이제 이 된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장하고 뒤에 보면은 토마토 캔닝이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소스 드레싱 하는데, 그 다음에 포도즙,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 날 잡아서 1년 먹을 거를 딱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그걸 계속해서 드시는 건데, 일단 여기 이제 간장 만드는 방법도 요 뒤에 일단 설명은 나오는데, 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요걸 뒤에서 하나 들고 왔는데, 일단 간장이라고 하는 용도는 그렇게 많이씩 쓰는 거 아니죠. 국에나 아니면은 나물 무치는 데나 이런 데 쓰는 거라서, 간장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병은 좀 작은 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국에 가시면은 요새는 뭐 한 가지만 사도 이렇게 음료수라고 뭐라 하지, 뭐 이렇게 드링크제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씩 먹고 거기다 이제 막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 병 같은 거 모으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큰 약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병 좀 얻어갈 수 있겠냐 하면은 뭐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병을 얻어와가지고, 이게 기왕이면은 똑같은 병에 똑같은 뚜껑이에 이제 나중에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병에 이런 종이가 붙어 있고 뚜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물에다가 담궈놨다가 조금 있으면 이거 이제 껍데기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뚜껑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알루미늄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다 떼가지고는 뭐 뚜껑은 뚜껑대로 병은 병대로 이제 퐁퐁 좀 넣어갖고 깨끗하게 씻어 헹궈가지고, 이제 이걸 소쿠리 같은 데다 거꾸로 이렇게 엎어서 물기를 쫙 다 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빼놓은 병하고 뚜껑을 이제 찜통에다가 삶는 겁니다. 이제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하는데, 한쪽에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시마, 무, 버섯, 이제 이런 다신물, 진한 다신물을 만드는데, 여기다 검은 콩을 한 주먹 집어넣는 거는 좀 간장 같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래요. 특별히 뭐 맛을 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검은 콩도 한 주먹 집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갖고 다시물을 맛있게 진하게 삶아가지고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 나서 소금을 이제 뭐 그 다시물에 맞게, 일단 간장이라고 만드는 거니까는 좀 간간해야 되겠죠. 간간 짭짤하게 간을 맞춰가지고 이 건져내고 나면 이제 물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쉽게 부으려면은 그릇집에 가가지고 커다란 스테인리스로 된 주전자를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거 하나 사놓으면은 이제 이게 따라 붓기가 좋은데, 뭐 굳이 일부러 돈 들이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찜통에 그대로 삶아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바가지, 손잡이 달린 바가지, 그것도 스테인리스로 된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깔때기, 그래갖고는 쭉 부어가지고
가득 차면은 바로 뚜껑을 이렇게 꽉꽉 막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손쉽게 하기 위해서 주전자를 쓰면은 그냥 이렇게 딱 부으면 쉬우니까. 그러면은 병을 깨끗하게 씻어 놓은 걸 찜통에다가도 거꾸로 이렇게 착착착착 엎어갖고 청청청청 해갖고는 한 찜통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반 바가지 정도 물을 붓고 이거를 팔팔팔팔 끓여요. 그러면은 이제 소독도 충분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병 꺼내고 붓고 뚜껑 막고, 이걸 바로바로 뚜껑을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 막고 나서 어디 종이 박스 같은 데다가 거꾸로 이렇게 착착착착 재 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찜통 한 통, 두 통 정도만 해놓으면은 뭐 가정집 같으면 1년 내에 먹습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국 끓일 때도 사실 식구들이 적으면은 뭐 그때마다 다시물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그 국 끓이는 데도 넣고, 그 다음에 양념장 만드는 데도 그거 하나 따서 넣어가지고 뭐 깨소금 넣고 뭐 좀 잔파 다져 넣고 이러면 맛있는 양념장, 이 뭐 조선간장, 외간장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일단 뚜껑을 따면은 뭐 한 이틀 3일 내에 드셔야 돼요. 금세 곰팡이 생기는데 이렇게 뚜껑 막아서 뒤집어서 그냥 창고에다가 박스 채로 그냥 딱 집어 넣어 놓으면은 1년 내가도 안 변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병도 팔팔 끓어야 되고 이 간장도 팔팔 끓는 상태에서 뜨겁게 바로 집어 넣으셔야지. 예, 가득. 그런데 가득 요까지 가득 해가지고 이걸 뚜껑을 바로 딱 막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엎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만큼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진공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공이 제대로 안 된 경우는 한 며칠만 지나도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거는 그냥 바로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캔닝은 토마토 많이 나는 철에 농산물 도매시장 가면은 그때는 토마토도 막 빨리빨리 익으니까는 빨개진 거는 또 싸게 팔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물건을 잘 고르시면은 그냥 한 박스에 뭐 몇천 원 하고도 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물건을 싸게 잘 사셔갖고 빨갛게 익은 거 꼭 쓰셔야 됩니다. 상한 건 안 되고. 그거 이제 한 뭐 대여섯 박스 사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큰 다라니에다가 이걸 이제 밀가루 좀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물에 씻어야죠. 일단 시장에서 사온 거니까 농약을 쳤을 거니까. 그래갖고는 밀가루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다 소쿠리에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는 날에는 좀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셔야 돼요. 좀 손발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한 사람은 이제 토마토를 숭숭숭숭 썰어주고, 한 사람은 이제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넣으면서 믹서기를 갈면은 이게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처음부터 가득 집어넣고 돌리려고 하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이제 요령껏 이게 믹서기에 다 갈아서 찜통에 붓고, 또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제 갈아서 집어넣고, 이러고 이제 한 찜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또 팔팔팔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 소금, 뭐 설탕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딱 토마토만 이제 꼭지 똑똑 다 떼내야 되고.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믹서기에 안 갈고 그냥 숭숭숭 썰어서 그냥 끓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요리하는 사람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썰어서 끓여 놓은 거는 무치면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더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통째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짝 데쳐서 껍질 벗기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 통째로. 그래갖고는 이제 팔팔 끓이고, 토마토 캔닝인 경우는 간장은 많이씩 쓰는 게 아니니까는 그런 바카스병 같은 데다 하면 되는데, 캔닝은 좀 양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디 가면 쉽게 구하느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은 재활용 그런 거 분리수거 하는 데 가면은 그런 주스병 같은 거 있잖아요. 뚜껑 이렇게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주스병들, 그런 거 그냥 구하기 쉽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 누가 먹은 건지도 모르는데 찝찝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 열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문제될 건 없으세요. 깨끗한 병만 또 고르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주스병, 이거는 한 뭐 1리터 병이나 아니면은 500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면은 좋아요. 가정집이라도 1리터는 좀 클 수도 있다. 이 뭐든지 이렇게 저장해서 놔둔 거는 일단 뚜껑 따고 나면은 한 2, 3일 안에 드셔야지 안 그러면 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이 먹는 한 번에 먹는 양에 맞게 이제 병 사이즈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토마토를 또 팔팔팔팔 끓이면은 막 거품이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데 그냥 거품을 좀 걷어내셔도 되고 안 걷어내도 계속 끓이면은 거품이 저절로 사그러지는데 저절로 거품 사그러질 때까지 끓이면은 충분히 끓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마토 갈아서 끓인 거, 그 다음 이쪽에는 또 병하고 뚜껑 삶아 놓은 거 똑같은 방법으로 꺼내서 붓고 가득 채워갖고 이제 뚜껑 꽉 막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착착착 재놓으면은 1년 내에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쌀 때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도 이제 같은 방법인데, 포도즙은 토마토는 그냥 통째로 다 갈아서 한 거고, 포도즙은 그것도 이제 포도를 뭐 맛있고 싼 거 잘 사셔가지고 이거는 깨끗하게 알맹이 다 따가지고 밀가루 물에 씻어 헹궈가지고 찜통에다 이거는 그냥 이 포도 알맹이 채로 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물 같은 거 한 컵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끓일 때 물을 안 넣더라도 드실 때는 꼭 물하고 타서 드셔야 돼요. 포도즙 드실 때. 이거를 그대로 드시면 너무 강하고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즙을 드실 때는 꼭 물을 타서 드시고, 이런 게 좀 번거롭고 이제 이런 작은 바카스병 같은 데다가 그냥 담아가지고 아예 그냥 그대로 마실 생각이시라면은 아예 끓일 때부터 물을 좀 넣고 끓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를 팔팔팔팔, 이것도 이제 끓이다 보면은 알맹이가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물이 이제 빨간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체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물만 내려서 물만 저장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그 플라스틱 체에 하시면 안 되고 그 스테인리스 망 같은 데나 아니면 대소쿨이나 이런 데다가 쫙 부어가지고 물 내려서 이 물만 다시 한 번 더 팔팔팔 끓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 같은 경우도 주전자 같은 데 하면은 쉽게 잘 되는데, 사실 토마토 캔닝은 좀 뻑뻑하기 때문에 주전자로 하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이래저래 한번 해보시면은 요령이 생기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씩 먹기 쉽게 하려면은 이런 바카스병 같은 데다가 하시고, 가족이 이렇게 여러 잔 같이 드시려면은 큰 주스병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이거 할 때 또 많은 분들이 포도즙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포도즙 낸다고 내리고 나서 위에 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포도잼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포도잼은 절대로 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과일로 먹어도 다른 과일하고 안 섞어 먹어야 돼요. 이건 아주 발효를 잘 시켜요. 이게 포도가 술 원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과일하고 섞어도 이게 속에서 술이 돼버리고, 물론 당연히 음식하고도 섞으면 안 되고, 뭐 빵 같은 거 하고 포도즙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잼을 만들면 빵하고 먹으려고 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도잼을 빵에다 발라서 먹으면 이건 백발백중 속에 들어가서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도 찌꺼기는 그냥 버리셔야 되고, 이제 즙은 이렇게 따라 놓으시면은 이거는 언제 드시느냐, 중간에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절대로 간식은 안 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저녁 오후 시간에 홍시의 유혹을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실까? 누군가가 홍시를 줬는데 그거를 저녁 시간에 드셨을지, 그걸 받은 즉시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홍시가 아무리 유기농에 좋은 홍시라 할지라도 그걸 밥 먹고 방에 가가지고는 까서 먹는다. 이거는 속에서 썩혀서 썩방귀를 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거 과일 먹으라고 생겼다 이러면은 안 먹든지 좋은 거라면은 그냥 저녁 식사 시간에 과일 먹으러 오지 말고 그냥 그거
한 끼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걸 꼭 먹겠다면은 밥 먹고 나서 먹는 것보다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덜 해로워요. 그렇게 하시고, 포도즙 같은 경우도 그게 그 빈혈 환자나 뭐 이런 환자들에게 아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밥 먹거나 간식으로나 드시면은 이게 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몸에 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포도즙은 반드시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드셔야 되고, 그냥 저녁 한 끼 뭐 밥 먹기도 좀 귀찮고 아니면 안 먹어도 되겠고 이러면은 그냥 포도즙만 한 잔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한 30분쯤 전에 물 좀 타가지고 한 잔 마시는 정도. 그래서 식사하기 전 속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다른 음식이랑 섞이지 않게 드셔야지만 포도즙의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우리 교인들 포도즙 많이 사다 놓고 해 놓으면서 엉터리로 먹어갖고 몸에서 다 독을 만들어요. 산모루 같은 것도 똑같아요? 산모루? 네. 예, 뭐든지 단 거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포도즙까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은 원리, 끓여서 저장해 놓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이거는 전혀 맵지 않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드셔도 상관없는데, 왜 매운 거 먹지 말라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거 먹어야 돼, 왜 먹지 말라 하는 거야 하는 분 있으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게 고추 안에 들어있는 무슨 성분이라 하던가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매운맛을 내는 건데, 이 캡사이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게 좋은 거라든가요? 안 좋은 거라든가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안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호르몬이고, 적당히 분비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좀 빠릿빠릿하고 저처럼 이렇게 말도 또릿또릿 잘하고 이런 게 다 아드레날린이 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면은 매가리도 없고 막 이렇게 사람이 비실비실, 이 아드레날린이 적당하게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나오면은 좋은데 많이 분비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T임파고 들어보셨죠? 이거 좋은 거랍니까? 안 좋은 거라든가요? T임파구가 강해야지 우리 몸에 저항력이 좋은 거고, 바깥에서부터 문제가 들어올 때 이거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게 T임파구가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운 고추를 찍어 먹는다든지 얼큰한 이런 고춧가루 팍팍 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매운 걸 먹으면은 아드레날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운 없고 며칠 뭐 감기 끝에 뭐 밥맛도 없고 이럴 때 맵싹한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얼큰하게 뭐 콩나물국에다가 뭐 밥 한 숟가락 말아 먹으면 그냥 기운이 번쩍 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이유가, 이렇게 매운 음식이 들어오면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니까는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T임파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운이 없을 때 매운 걸 먹었을 때 기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도 평상시에는 매운 거 생각 안 나다가 노가다를 하면은 매운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생각이 꼭 나거든요. 이게 몸에서 이제 뭐 좀 날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 나는 이런 게.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아드레날린이 좀 많이 나와서 T임파구가 약간 손해를 입더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몸에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을 키워서 내 몸의 저항력을 키우고 몸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단순한 이런 기분, 이런 호르몬이 좀 더 분비되게 하는 이런 단기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당장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저항력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환자분들은 이런 자극적인 양념들을 안 드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 이것도 발효식품 그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안 드시도록 하는데, 일단 이제 식초 대신에 레몬이나 매실 액기스라고 하죠, 우리 말로. 근데 이제 이 매실 액기스를 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봄에 매실 많이 나는 철에 거의 가정들마다 이거 많이 담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실하고 설탕하고 1:1 비율로 이렇게 담으시는데, 이제 좀 건강적으로 만들자면은 실은 설탕에 섞는다 해도 그 뭐 설탕이 안 좋은 성분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매실 액기스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꿀로 담습니다. 꿀로 담을 수만 있으면 꿀로 담고, 저희도 뭐 꿀로 웬만큼 몇 대를 담아도 이게 이제 계속 먹으니까 충당이 다 안 되니까는 나중에 이제 설탕으로 담은 이제 이런 것도 먹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 먹을 매실 액기스를 담으실 거라면은 매실하고 그 꿀하고 내나 설탕 대신에 꿀이니까는 이걸 1:1 비율로 해요, 똑같이.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안에 씨 들어있는 동그란 채로 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칼 가지고 이렇게 다 삐져서 하시잖아요. 근데 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게 매실 알맹이면은 여러분들 철물점에 가시면은 고무망치 있어요. 그거 3,000원 하면 사거든요. 그거 사와가지고 이 매실을 이제 깨끗하게 밀가루 물에 씻어가지고 딱 물기 다 말려가지고 도마에다가 이거를 딱 얹어놓고, 그 여러 주방에 쓰는 칼을 이렇게 딱 눕혀가지고 고무망치를 갖고 이렇게 탁 때리면은 이게 촥 벌어져가지고 씨를 쏙쏙 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손쉽게 씨를 뺄 수 있는데, 사실은 씨채로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물만 먹을 수 있고 그 씨랑 열매 이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씨를 분리하고 이 살만 가지고 액기스를 담아 놓으면은 물은 물대로 먹고 또 열매 그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또 묻혀서 먹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좋고, 바로 매실에다가 망치를 갖다 대면 이게 온 사방에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칼자루 눕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두들겨서. 그렇게 해서 꿀을 한 2병 정도를 담는다. 그러면은 꿀 4병이 만들어져요. 매실하고 이렇게 섞으면은. 그러면은 한 꿀 2대 정도 하면은 가정집 같은 데는 거의 1년 먹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술이 되던데요? 예? 꿀을 하는데 매실이 술이 되던데. 괜찮아. 그리고 매실철이 매실철에 담궈놓고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근데 여름 올 때는 이거를 실온에 놔두면 부글부글 막 다 개요. 그러니까는 만들어가지고 여름 지날 때까지는 저 냉장고 구석에다가 딱 집어 넣어놨다가 이제 여름 지나고 내년 봄 될 때까지는 밖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계속 그렇게 먹는데 큰 문제 없어요. 여름만 잘 지내고 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무슨 얘기 할랬더라? 조청. 예? 조청. 조청은 만들어 먹지 않고 그냥 건강식품점 같은 데서 사서 먹습니다. 아니, 꿀 대신 조청을 넣을 수 조청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매실도 차고 넘치고 조청도 많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 설탕 대신 무슨 당 뭐 있다 그걸로 하면 좋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뭐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아니, 뭐 누가 요리당으로 했다고 해서. 요리당은 좋은 걸까? 제가 요리당은 안 써본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탕도 또 요새는 뭐 유기농 설탕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뭐 구할 수 있으면은 좀 좋은 설탕 하셔도 되고 꿀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 예? 황설탕. 예, 황설탕이 흰설탕보다 좋죠. 황설탕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은데 쓰려면은 황설탕.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다 끝내기는 좀 시간 걸리겠고 내일까지 가기는 좀 내일 시간이 짧겠고 어떻게 할까요? 내일까지 가지요. 나 그럼 또 이번 있어야 말들이가 돼요. 이제 머리가 아, 또 있으면 좋지요. 한 번 더 자면. 아, 지금 딱 8시인데 일단 8시 10분까지만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강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요리를 할 때 절대로 기름을 열에 가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요리 방법 중에 꼭 지키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식용유 참기름 대신에 이제 올리브유라고 해놨는데, 올리브유의 용도는 식용유 용도는 아니에요. 식용유는 튀기고 찌지고 이러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걸 열에 가하게 되면 이게 다 독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기농 깻잎에다가 우리밀 통밀가루를 입혀가지고 토종 계란을 씌워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다가 튀김을 만든다. 이거 건강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이 재료 한 개 한 개는 다 최고 고급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튀김을 만들어 먹으면은 이거는 건강식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름은 열에 가해서 요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부침개나 튀김 요리 이거는 건강식 아니에요.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그거도 건강식 아닙니다. 참깨 들깨는 몸에 아주 좋은 건데 이거를 참기름 들기름 해서 먹으면은 이 기름 짜려면은 이게 시커멓게 태우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거를 짜면은 이게 아무리 저 시골에서 우리 뭐 친정 엄마가 뭐 농사 지은 거 짜가지고 비싼 거 한 병 갖다 줬다. 그게 정성을 봐서 먹기는 하지만은 건강식이라고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한 번씩 쓰시더라도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걸 먹을 때 약간 뭐 좀 맛있는 입맛을 돋구기 위한 향을 내기 위해서 약간씩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만은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착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 일단 몸에 좋게 드시려면은 센 거로 그대로 드셔야지 몸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열에 가해서는 안 되고, 기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잡채를 해 먹는다. 그러면 다 야채들마다 기름에 지글지글 다 따로따로 볶아갖고 거기다가 참기름 넣고 뭐 이래갖고 이제 비벼 먹잖아요. 사실 여기 주방장 권 집사님이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하셔갖고 잡채를 잘 안 만드시는데, 제가 부엌에 들어갈 때는 꼭 잡채를 해요.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 건강 잡채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희 집에는 이 건강 간장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워낙 양을 많이씩 해야 되니까 해프니까는 그냥 부엌에 딱 요리하러 들어오면 다시물부터 한 통 앉혀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무칠 때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가정집에 이제 건강 간장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야채를 볶는 데다가 이제 쓰는데, 일단 배델수양원 잡채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찜통 뭐 이렇게 국솥에다가 다시마, 무, 버섯, 소금 이렇게 넣어갖고 다시물을 딱 진하게 한 통 만들어 놓고는 이제 야채, 당근, 또 뭡니까, 시금치, 뭐 양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버섯 이런 거를 한 가지씩 이제 다 채 썰어 가지고 볶는데, 기름 넣고 볶는 게 아니라 다시물을 한 국자씩 넣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 간장을 만드시면 그거 한 이렇게 쪼로록 부어 가지고, 그래야 이제 소금 간 맞게 해 가지고는 당근 볶아내고 양파 볶아내고 이래갖고 이제 다라니에다가 다 볶아서 담아 놓고, 그 다음에 당면은 이제 좀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이게 꾸들꾸들해지면 이거 이제 자르잖아요. 잘라가지고 이제 이 다시물 만들어 놓은 앞에 야채들 다 볶고 남은 다시마 국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당면을 삶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금 좀 넣고 당면을 이렇게 딱 삶으면은 당면 그 자체에 다시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당면이 아주 맛있게 삶아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면 다 삶겨진 걸 야채 볶아 놓은 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먹기 직전에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뭐 깨소금이나 뭐 들깨나 이런 거 넣어갖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데, 이거의 단점은 기름을 볶지 않으면 잘 퍼져요. 그래가지고 손님 1시에 올 건데 11시부터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되면 이제 다 떡이 되는 이제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요리 할 때는 즉석에서 딱 먹기 직전에 맞춰서 이렇게 딱 삶아가지고 바로 뭉쳐서 먹게끔. 이러면 참 맛있는 당면인데, 아, 이걸 언제 한번 해드릴까요? 내일 제가 주방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부엌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는 일단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걸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올리브유는 예로부터 성경에서부터 그 감람유라고 하는 그게 올리브유거든요. 그 보면 성경에도 치료제로도 막 쓰이잖아요. 상처에 바르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게 예로부터 치료제로 쓰였던 거고, 하이브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올리브유를 여러 군데 많이 사용을 하시고, 특히 위장병 환자들에게 이제 섭취하게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를 쓰는데, 실은 올리브도 우리가 그냥 그 열매를 신선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은 굳이 기름 짠 거 안 먹어도 될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 올리브는 없으니까 기름이라도 이제 먹는 건데, 요새는 올리브유를 뭐 마트에 가면 다 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올리브유를 사실 때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거는 사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올리브유 콘에도 보면은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도 한 2가지, 3가지 정도 돼요. 그게 잘 읽어보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제일 처음에 그 열에 가지 않고 딱 짠 기름, 이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산소와 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일단 개봉을 하면은 빨리빨리 먹고 없애고 새로 개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좀 비싸게 치더라도 기름을 큰 병 사는 것보다 작은 병을 사셔가지고 너무 오래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놓으시면은 이제 기름 볶는 데는 안 쓰는데, 그냥 겉절이 같은 거 할 때 소스 만들 때도 붓고, 그 다음에 나물 무칠 때도 먹기 직전에 또 붓고 이러면은 굳이 뭐 위장에 좋다고 해서 이거 한 숟가락씩 떠먹으려면 참 역겹거든요. 그런 거 한 숟가락씩 떠먹을 필요 없이 그냥 요리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섞으면은 그렇게 맛도 안 느끼면서 또 이렇게 그 기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용으로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속이 쓰려서 그 숟가루 올리브유 갠 거 드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가셨는가? 먹었어요. 계세요. 이게 이제 속 쓰리는 분들이 뭐 겔포스 이런 거 그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 속쓰림을 가라앉혀 주기도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이 숟가루 올리브 기름 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 소주잔이 있다면 소주잔에 딱 적당해요. 소주잔에다가 숟가루, 찻숟가락으로 1숟가락,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밥숟가락으로 1숟가락. 이거는 뭐 딱 계량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적당히 넣어가지고 이거를 잘 섞는데, 이거를 드실 때 좀 먹기가 비위가 약한 분들은 기름이라서 먹기 힘드시다면 꿀을 찻숟가락으로 또 1숟가락 좀 넣으셔도 돼요. 먹기 좋게. 그렇게 하면은 다른 용도로 숟가루를 드실 때는 반드시 숟가루하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 위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숟가루 올리브 기름을 갠 이거를 드실 때는 이걸 먹고 나서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걸 위장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에 물을 먹을 만큼 충분히 마시고 나서, 이걸 숟가루 올리브를 먹고 나서는 한동안 물을 안 마셔도 되게,
그렇게 숟가루를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먹기 좋은 시간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저녁에 먹을 물 다 마시고 나서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거 잘 섞어서 꿀떡 삼키면은 그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 뭐 또 소화돼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은 위에 발려 있으면서 치료가 돼요. 그럼 이걸 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좀 드셔주시면은 위장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또 좋은 용도는, 그 여러분들 건강식품점에 가면은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기름 아세요? 이거 그 호주에 많이 나는 그 유칼립투스 오일인데, 그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거 하나씩 상비약으로 집에 뭐 아스피린, 데일밴드 이런 거를 상비약으로 놔두는 것처럼, 이제 이 유칼립투스, 올리브유, 숟가루 이런 거는 좀 집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그 피부 가려움증인데, 이 가려움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토피 같은 질병은 뭐 이거 좀 바른다고 그 아토피가 낫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몸 안에서부터 치료가 돼야지 아토피가 해결이 되는 거지만은, 아토피 환자들도 그런 치료되기 전이라도 계속 가려우니까 뭔가를 바르잖아요. 근데 그 바르는 거를 화학적인 그런 뭐 로션이나 연고나 이런 거 바르는 것보다 이 유칼립투스하고 오일 섞은 걸 바르시면은 몸에 해는 전혀 없으면서 이런 가려움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이 경험한 거는 이제 일단 두드러기 같은 거 났을 때 가렵다든지, 아니면은 그 애기들 키울 때 보면은 기저귀 깜빡 제때 안 갈아줘갖고 딱 기저귀 갈아주려고 보면 막 빨갛게 기저귀 발진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거 딱 발라주면은 금세 한 2-30분 지나면은 울던 것도 멈추고 그냥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것도 약국 도움 좀 받아야 되겠네요. 약국에 가가지고 저 병원에서 무슨 애기들 감기약이나 이런 처방해주면 물약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조만한 플라스틱으로 통. 그거 좀 팔는지 뭐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구하시면은, 이게 만약 이제 그 병이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쭉 부어갖고 한 뭐 요 정도 대충 채우고,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병도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이제 그거는 항상 이렇게 찬장에 놔두시고, 이제 이걸 만드실 때 그 애기 물약병에다가 올리브유 한 3분의 2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를 한 5-6방울 정도를 넣는데, 이게 스포이드가 들어있는 것도 혹시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게 붓기가 참 상그럽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빨대를 그 주스 같은 거 먹는 빨대 좀 굵은 거, 그 빨대를 이렇게 딱 유칼립투스 병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 위에를 딱 막아서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기 올리브유 담아놓은 이 작은 병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딱 하면은 또르륵 들어가는 게 한 5-6방울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흔들어 가지고, 이제 특히 애기 기저귀 채우는 애기 있는 집에는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 무슨 가려움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럴 때도 발라주면 좋고, 저희 애들 경우도 수두 같은 거 하면은 막 애들 많이 가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두 걸렸을 때에도 그냥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뭐 연고 같은 거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그때도 숟가루 한 숟가락 먹이고 이 피부에다가 이거 계속 발라주면은 가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가려움증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유칼립투스가. 이거 좀 챙겨 놓으시면은 상비약으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말 나온 김에 숟가루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좀 피곤하신 분은 이제 강의 끝났다 생각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만 좀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숟가루는 어제 말씀드렸나? 감기 걸릴라 할 때, 그때 감기가 올 것 같다 이럴 때 그냥 숟가루 물에 타가지고 한 잔 딱 마시고 물 계속 마시면은 감기 안 들어오는 이런 쉬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 뭐 배탈이 났다,
뭐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숟가루를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딱 용도에 맞게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숟가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많이 드셔 주셔야지, 잘못하면은 이걸 습관적으로 숟가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장에 숟가루가 막 쌓여갖고 장이 막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숟가루는 반드시 식용으로 나온 것만 식용으로 드셔야 돼요. 그 건강식품점에 가면은 외용으로 만들어진 숟가루도 있고 식용으로 만들어진 숟가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붙이는 거는 뭐 그냥 나무 태워가지고 그거 갖고 뭐 숯을 만들어서 뭐 체해가지고 그렇게 숟가루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내가 자가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숟가루는 바깥에 뭐 어디 상처 난 거나 뭐 염증이나 이런 데 붙이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었는 걸 드시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숟가루는 반드시 식용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먹기 좋게 과립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딱 한 통 사다 놓을 것 같으면은 과립돼 있는 것보다 그냥 고운 그냥 순수한 숯가루 분말, 그거를 놔두셔야지 기름에 갤 때도 또 좋고, 뭐 물에 탈 때도 좋고, 쓰임새가 더 좋거든요. 그렇게 숟가루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기들 키우실 때, 애기들도 사실 우리 애들도 크면서 뭐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자다가 열나고 뭐 설사하고 이런 문제들 생길 때,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쫓아가야 될 응급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열이 좀 난다, 설사가 좀 난다 할 때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저희 애들인 경우에는 숟가루를 딱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열이 내려가든지 설사가 멈추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고 한 몇 시간 지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은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막 무조건 뭐 붙들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은 좀 한 5, 6살 이렇게 크면은 숟가루 물에 타가지고 컵에다 이렇게 마시게 해도 괜찮은데, 젖병으로 먹는 갓난 애기들인 경우에는 그 장도 작기 때문에 이 가루채로 먹으면은 잘못하면 장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한테 숟가루를 먹이는 방법은, 일단 젖병에 컵에다가 물을 한 컵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숟가루를 한 차 숟가락 해갖고 이렇게 잘 섞어서 한 30분쯤 지나면은 이렇게 좀 그 덩어리는 아닌데 이렇게 입자가 굵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들이 있어요. 가라앉는 거는 가라앉고 물은 아직 숟가루 색깔이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살 젖병에다가 따라 부어가지고 가라앉는 건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젖병으로 물리면은 애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숟가루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 뭐 어른들인 경우는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물을 어떻게 드세요? 사서 먹든지 정수기를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맑은 물, 뭐 배달수양원 같은 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그냥 뭐 드셔도 되겠지만은, 도시에서 이제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 그 비싼 정수기 뭐 대여하고 뭐 사고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쓰시는데, 굳이 그런 거 안 갖다 놓으셔도 사실은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수도꼭지에 딱 끼워 가지고 정수기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안 보이는 걸 통해서 이렇게 물이 걸러져 나오는데, 실은 이거 알고 보면 그 안에 활성탄층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물이 걸러지는 거거든요. 이 물을 깨끗하게 뭐 중금속 이런 것도 다 걸러진다고 그래, 숟가루는. 그런데 이런 비싼 정수기 갖다 놓으실 필요 없이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된 큰 찜통 같은 거 하나씩들 있으시죠?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이 뭐 2명이다. 그러면 하루에 2리터씩 먹으면 이제 4리터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리터 정도 될 물을 찜통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숟가루를 한 숟가락을
이제 전날 저녁에 내일 먹을 거면은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찜통에다가 물 한 다라니 한 통 받아놓고 거기다 숟가루를 싹 풀어 가지고 이제 그냥 뚜껑 덮어놨다가 자고 일어나서 딱 열어보면은 맑은 물이 있고 바닥에 숟가루가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살 따라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거 안 뜨게 따라서 이제 각자 먹을 물병 아니면은 가정에서 드는 물통 같은 거 거기다 따라 부으시면은 수돗물은 냄새 나서 절대로 못 먹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부어서 먹으면은 물 맛이 달라져요. 저희 시댁에도 제가 시댁에서 몇 년 살 동안에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수돗물을 그렇게 먹어. 예, 수돗물.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을 정수해가지고 정수기로 먹는 거와 같은 건데 정수기 필요 없이 정수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면 한 4리터면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어요. 예, 이거도 뭐 꼭 뭐 이 물 양에 대해서 뭐 얼만큼 비율로 넣어야 된다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찜통 하나에 그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도 맛있고 깨끗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애기한테 먹인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애기한테는 숟가루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숟가루가 몸 안에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굵은 입자만 내려가게 하고 숟가루를 먹는 거고, 지금 이거 밤새도록 가라앉힌 거는 사실 이제 맑은 물만 먹는 거예요. 이제 수치를 통해서 정화시켜 놓은 물만 드시는 거거든요. 식용 외용 어떤 거 다 식용 써? 예, 그냥 식용으로, 식용으로 써야 될 거예요.